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취소부터 볼 차례인데요. 교재에 보시면 51쪽입니다. 51쪽.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편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취소인데,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일단 성립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립을 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성립이 안 되면 이건 무효란 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일단 성립은 된 상태에서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언제부터 효력이 없는 거냐면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취소는요, 일단 당연히 성립이 된 거고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취소를 안 했다면 현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는 유효. 근데 이제 확정적은 아니죠. 불완전하게 유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유효 상태에서 만약에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은 언제부터 상실이냐가 중요한데요. 취소하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그때부터요, 처음부터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 소급효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취소를 하고 나면 무효랑 같아지는 거예요. 취소하고 나면 무효랑 같아지고. 그런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뭐 어차피 팔 거였고 뭐 그렇게 손해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취소 안 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취소행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취소행위의 추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취소하지 않은 상태면 불확정적으로 유효 상태인데 얘가 여기서 취소를 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추인하면 이제 불확정 유효예요, 확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인 유효를 뭘로 바꿔주는 거냐면 확정적 유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나 취소할래,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취소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이제 확정적인 유효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오늘은 이제 취소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추인은 쉽게 생각하시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이제 취소 안 한다라고 했다면 이제 확정적인 유효가 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장을.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는 아무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볼게요. 140조를 보면 51쪽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법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취소권자를 누구라고 정해놨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세 번째는 대리인, 네 번째는 승계인.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확인하실 점은,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면 성년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취소는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그 미성년자는 그 법률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취소를 하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굳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되는 건 뭐냐면 추인이죠. 추인을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가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거나 또는 뭐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취소는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나 차고 사기 강박에 한 의사 표시를 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은 취소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성년자랑 계약을 했어요. 그럼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년자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대리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자, 임의 대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권.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으면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법정 대리는 문제될 게 없는데 요 임의 대리인이 문제인데 우리 지난주에 대리권의 범위를 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해제할 권한, 취소할 권한 이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할 권한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을 없애버릴 권한은 없다. 상반되는 권한 없다고 했죠. 그러면 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그걸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취소하려면 본인이 별도로 수권을 또 해줘야 돼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실 점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니고요. 별도 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법정 대리, 뭐 친권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럼 누구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요. 자, 승계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별할 때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눈다라고 했죠. 매매는 특정 승계요, 포괄 승계. 매매는 와장창 다 넘어가요? 정해진 것만 넘어가요? 정해져. 그 무슨 승계? 특정 승계죠. 포괄 승계는 뭐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상속. 상속은 정해진 것만 승계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상속하고 또 뭐 있었냐면 포괄 유증 있었고 그리고 회사의 합병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많지 않았어요. 세 가지. 뭐 있었다고요?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 그러면 이렇게 승계를 받으면 법률상의 지위, 이런 취소권자의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얘들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건 취소권자의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었기 때문이지 법률상 지위와 상관없이 취소권만 따로 분리 승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얘가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사기쳐서 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물권법 하면 보는 건데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이에요.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땅지자 들어가 있죠. 그럼 얘가 사기쳐서 토지 이용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어디 들어가? 여기서.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인 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되고 안 들어가면 못해요. 어디 들어가요? 포괄 승계인 있죠. 그러니까 얘가 승계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갑의 소유자로서의 지위, 지상권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얘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취소권만 가져가라.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취소권만의 승계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법률상 지위 자체가 승계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하나 더 볼 점은 상대방이에요.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하느냐? 자, 만약에 을이 사기쳐서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이거를 A한테 팔았어요. 양도했다. 그럼 현재 지상권자는 누구냐면 A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취소한다면 취소는 을에게 해야 할까요? A에게 해야 될까요?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언제나 법률행위 상대방이에요. 그럼 사기로 인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A예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요 을에게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 더 봐요. 자, 갑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사기친 부동산을 이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아서
현재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그러면 갑은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권자죠. 자, 취소를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을. 누구랑 계약했어요? 법률행위 상대방은 을이니까 취소는 을한테 합니다.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잘 되고 있죠? 예, 또 보세요.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누가 사기친 거예요? A.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다라고 불렀죠. 제3자. 그러면 제3자가 사기쳤다면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다고 했어요? 을이. 그죠? 그러면 제3자가 사기치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110조에서 봤고. 그러면 만약에 제3자가 사기쳤다는 걸 을이 알고 있었어요. 갑은 취소를 A에게 해요? 을에게 해요? 요거 맞추면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 취소의 상대방은 무조건 뭐 사기쳤다고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상대방이에요. 얘가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계약을 한 게 있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한테 취소하냐면 요 을에게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 다 공통점 뭐냐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법률행위 상대방이다라는 거죠. 이제 교재 보세요. 그 내용이 52쪽에까지 나와 있고, 자 52쪽에 취소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취소의 상대방인데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자 누구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자, 취소의 효과를 보죠.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중요한 말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이제 그때부터라고 하면 틀리겠죠. 소구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단서 조항.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했을 때 받은 것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고 되어 있죠. 이거 줄이면 이제 보통 현존 이익이라고 부를 거예요.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 그 점 조심하시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있는데 얘가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할아버지가 하나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어서 요거를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소유권을 넘겨줬고 대금을 받았어요. 대금 1억 원을 받았다. 근데 얘가 대금 받아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한 7천만 원 남았대요. 계약을 취소하면 갑은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 현존하는 이익만 상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라는 표현은 탕진했다는 걸 말해요. 탕진.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법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했어요. 18인데 부동산 팔고 1억 받아와가지고 엄마 가족 좀 모아봐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팔도 유람하면서 술 사 먹고 떡 사 먹고 5천만 원 날리고요. 놀다 지쳐 돌아와서 취소합니다. 얼마만 주면 된다고요? 5천만 원만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 1억을 받아가지고요. 3천만 원은 탕진합니다.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은 생활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소비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천만 원은 여친 백 사주려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자, 현재 이런 상태야. 계약이 취소되었다. 갑은 을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건 당연히 돌려줘야죠. 수차만 있으니까. 문제는 요거예요. 생활비. 생활비는 현존하는 이익으로 봐요. 그럼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7천만 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비는 이 돈이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건 현존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까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만약에 3천만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대요. 현존 이익이 아니에요. 현존 이익이었죠. 생활비로 들어가는 그 돈 아니면 다른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다 현존 이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탕진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빼는 거고. 우리 뭐 작년에도 뭐 여담으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요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죠. 생활비 이것도 현존 이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제한 능력자랑 거래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볼 때 이게 얼굴 보고 좀 어려 보이면 좀 연식이 돼 보여도 꼭 뭘 확인하셔야 돼요? 주민등록 다 확인해야 되겠죠.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 제한 능력자가 현존 이익을 반환하는 건 선의일 때만 반환하면 될까요? 선악불문일까요? 선악불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미성년자라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보통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면 자기가 미성년자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도 모르면 그건 의사 능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제정신은 있어야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 알고 해요. 그래도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자, 그 내용 나오고 자, 53쪽에 보면 이제 추인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지 않고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요건에 보면 1번에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누구냐면 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옆에 적은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 넷째 줄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돼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춰서 추인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 되냐면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불확정적 유효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니까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추인인데 지금 추인은 누가 한다고 했냐면 취소권자가 여기 적혀 있는 사람들이 추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취소권자들이 취소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추인을 하려면 두 번째 요건이 바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인식을 했어야 합니다. 요걸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취소 원인이 소멸한다. 좀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얘기 나왔던 건데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은 언제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년자가 되고 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그럼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돼야 한다는 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언제부터 정상적인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망에서 사기에서 벗어나야죠. 강박을 당한 사람은 강박에서 벗어나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갑이 사기를 당해서 여전히 지금 상태 띵해요. 안 좋아요. 기망 중에 있다. 근데 기망 중에 있던 갑이 이 법률행위를 추인해요. 추인.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합니다. 갑은 무서워 죽겠어요? 강박 중에 있다. 강박 중에 추인을 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망 중에 추인을 했다면 법률행위를 갑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원래 기망 중에 추인을 하면 이게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만약에 추인으로 봐버리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건 당연한 건데 만약에 기망 중에 추인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사기칠 때 뭐 할까요? 사기치면서 뭐도 받으면 돼요. 추인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또는 협박을 하면서 강박 중에 추인도 추인이면 협박해서 계약서 쓰게 하고 계약서 다 썼냐? 추인 한번 해봐. 그래서 추인 끝. 완전 유효.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망 중이거나 강박 중이거나 또는 착오 중에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망을 당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언제 추인해야 추인이 되는 거예요? 기망에서
벗어나고 아 내가 사기를 당했었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얘는 기망 중이에요. 이제 기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추인을 하면 내가 사기당한 건 알았지만 뭐 생각해보니 별 피해가 없다야. 나 취소 안 할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추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망 중이나 취소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년자가 돼야죠. 그렇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근데 법정대리나 후견인은 그런 거 없어요. 얘들은 그냥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누구였어요? 친권자죠. 그럼 친권자는 자기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추인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취소 원인 같은 건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들에게 취소 원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누가 대리한다고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요. 그러면 이 친권자에게는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취소 원인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죠. 미성년은 왜 취소를 하게 해줘요?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뭘까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지려 천박하다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짧으니까 얘네들은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권자는 취소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친권자는 어려요, 안 어려요? 안 어리잖아요. 어린애가 친권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18세. 예전엔 16세. 여자는 이러고 있는데 이제 다 통일했어요. 여자가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여성단체에서 남녀 불평등하다 이래가지고 다 동일시켰어요. 불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대 조항이. 예. 어쨌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가 미성년자인데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일 때 결혼하면 얘들을 계속 미성년자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결혼하면 그냥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해줘요. 그걸 이제 소위 성년의제라고 해요. 시험에 안 나오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할 때 눈빛이 굉장히 밝아지세요. 그죠? 성년의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도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둘이 결혼했으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살 집을 임대차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 결혼에 마음에 안 들었던 얘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하는 계약마다 다 뭐하고 가요? 취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다 뭐로 인정해줘요? 성년. 물론 이제 사법상인 거고 갑자기 뭐 없던 뭐 선거권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법상으로. 그러면 이 친권자들은 무조건 성년으로 다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소 원인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뭐예요? 제한 능력자,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얘들을 누가 대리해 주라고요? 후견인. 배우자가 1순위예요.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후견인, 배우자는 상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면 같이 안정치산자예요. 그죠? 이 사람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 원인 자체라는 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외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2번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추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인에 대한 요건 3가지. 그럼 결국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문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OX예요.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취소는요.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였어요? 추인. 그러니까 취소는 원인 중에 할 수도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추인을 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법률행위로 만들 때는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추인인데, 근데 145조를 잠깐 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54쪽에 145조.
자, 제목이 법정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자,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그러니까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 강제 집행. 그래서 이런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어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겠다고 법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정해 놓은 거다라고 해서 이런 추인을 뭐라고 지금 부른 거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랑 이제 대비해서 말하면 요거는 법이 정한 거예요.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한 거예요. 이런 추인을 이제 임의 추인이라고 불러요. 보통 임의 추인.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는 지금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냐면 6가지. 1호부터 6호까지. 이 청경한 담양강.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이런 말 해요. 2. 자, 1호. 2는 뭐예요? 2는 계약의 이행이에요. 청은 이행의 청구. 경은 경계. 담은 담보의 제공. 양은 양도. 강은 강제 집행.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추인으로 간주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가로 한 2억 원 해요. 2억 원 하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사기당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갑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사기당한 건 알았지만 뭐 별로 피해도 없는 거고 나 그냥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야, 을, 나 이거 취소 안 한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추인이에요. 얘가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이게 바로 임의 추인인 거예요. 근데 갑이 나 추인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말한 적은 없는데 이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등기 서류를 넘겨준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계약을 1호 계약을 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그 계약을 이행했다는 건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추인이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너 하는 거 보니 취소는 끝났다라고 뭘 해놓은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 이런 추인을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을 주면 갑은 취소할 거면 그거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2호입니다. 2호. 갑이 을한테 어이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가져와 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이행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사기당한 애가 취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했다면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을이 갑에게 사기친 애가 어이 사기당한 애 너 빨리 건물 가져와 라고 청구합니다. 어이 사기당한 애 빨리 건물 가져와. 그러면 갑의 취소권은 소멸할까요? 갑은 취소하면 될까요? 취소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제2호 청구. 이 청구의 경우에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가지 나올 거예요. 청구하고 뭐가 나오냐면 양도. 그래서 이 청경 담양강에서 조심하실 점 2개가 뭐라고요? 청량. 매운 건 조심하셔야 돼요. 청량. 요 2가지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볼 일은 없고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바꾸는 합의. 이 계약을 경계 계약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채무를
예전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킨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내는 계약.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경계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잖아. 근데 요 1억 5천만 원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로, 그 조그만한 토지로 A 토지 넘겨주면 안 될까? 우리 좋아라고 합의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 채무가 뭐였어요? 1억 5천 줄 채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없애고 뭘 주기로 했다고요? 토지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낸 계약, 이런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얘는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받기로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담보의 제공. 갑이 을한테, 야, 너 1억 5천만 원 안 줄지도 모르니까 담보 좀 대. 그래서 을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취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돈 받아보겠다고 담보 제공을 요구했다. 이런 것도 뭘로 본다고요? 추인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양도인데요. 갑이 아직 취소를 안 한 상황이죠. 그럼 취소를 안 했다면 현재 계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현재는 계약이 유효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채권이 있죠. 그런데 이 갑이 자기 친구 병한테 돈 빌린 게 있었는데요. 야, 친구야, 내가 을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거 있거든. 그 채권을 너한테 넘길게 라고 양도했습니다.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추인으로 간주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하나 되게 비싸게 샀어요. 그럼 저는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데 그 비싸게 산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쳐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을이 A에게 양도했다. 그럼 이번에 양도한 사람은 취소권자가 양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예요? 상대방이 양도한 거죠. 그럼 사기친 물건을 A한테 팔면 갑은 취소권이 없어져요?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제5호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에요? 취소권자.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 거의 나오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청구하고 양도가 나오면 항상 주어를 보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청구했다 이런 말 나오면 법정 추인인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법정 추인 될 수 없다. 강제집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갑이 취소를 안 하고 1억 5천만 원을 을이 안 준다고 이 갑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갔대요. 얼마 받아보겠다고. 1억 5천.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거 받으려고 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추인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이 법정 추인도요, 취소 원인 중에 가능한 거예요, 원인은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이행합니다. 미성년자가 이행을 하면 법정 추인이에요? 성년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된 다음에. 협박을 당해서 이행했다. 그건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반드시 소멸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55쪽에 이러한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는 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효과는 똑같아요.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 146조를 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자, 추인할 수 있는 날. 요거는 바꿔서 말하면 어떤 날이라고 해야 돼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성권들은 전부 다 제척 기간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 52쪽에요. 52쪽에 취소의 방법이 나오는데, 52쪽에 취소의 방법에 괄호 1번 보세요. 단독행위라고 써 있죠. 찾으셨나요? 예, 거기 뭐라고 되냐면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형성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독행위 얘기했었는데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본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형성권. 그럼 얘랑 대비되는 개념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이라는 건 얘가 권리를 행사하면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낙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형성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형성권의 행사가 있으면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근데 청구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청구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응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성권이요. 그럼 우리 단독행위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독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법이 정할 때만 하라고 했어요? 법이 정할 때.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을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해요. 그러면 이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법률 관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형성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런 거 없으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취소권자예요. 40년간 취소를 안 해. 40년간. 그리고 갑이 사망해요.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갖고요. 30년 있다가 요즘에 일도 별로 없는데 가서 취소나 한번 할까? 취소하고요. 언제적 일을? 70년 전 일을. 그러면 소급해서 다 계약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정한 지위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소멸하게 돼요. 근데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게 오면 소멸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몇 년도에 사기를 쳤냐면 예를 들어 2000년에 사기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갑이 1년 있다가 2001년에 아,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소 문제에서 추인 이런 거 나올 때 사례 문제로 오면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기망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지문에서. 취소 원인 중이에요? 원인은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멸. 기망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작년에 사기당했네라고 2001년에 알게 되었다면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합니까? 2000? 자, 그렇죠. 법률행위 2000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럼 2010년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망당한 걸 알았으니까 취소 원인이 여기서 소멸했죠. 여기서부터 몇 년? 3년이니까 2004년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먼저 오는 기간이 오면 소멸하니까 몇 년까지? 2004년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애가 좀 둔해가지고요. 와, 나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알았어. 이제. 자,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됩니까? 2010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년이면 2011년이겠지만 이때는 뭐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행위 10년이 더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그대로 소멸하게 된다. 그게 바로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기간. 보통 이제 제척기간은 10년이고요. 그러니까 취소권의 경우에는 추인이 나오니까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 나오죠. 조건과 기한인데 출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엔 출제가 안 됐고요.
근데 출제 비중은 높지 않은데 이게 처음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내용들을 다 안 볼 거예요.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57쪽의 박스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개념, 이 조건 개념을 먼저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 조건이란 항상 앞으로도 이제 수업하면 그 조건은 항상 개념을 적을 거예요. 조건이란 뭐냐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합니다. 부관이라는 것은 뭐 부가되는 약관이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데, 일단 조건의 정의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런 말 쓰면 읽어볼 필요 없이 틀려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효력.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성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발생하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때부터 생기는 거고, 소멸하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효력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해제라는 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돼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사실이어야 합니다. 장래 사실. 현재나 과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장래 사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건 장래 성취 여부가 어때야 돼요? 불확실해야 합니다. 불확실. 그래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와 확실한 경우로 나누면, 자, 불확실한 것을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래 여부가 확실하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불러요. 기한. 그래서 불확실한 거면 조건이고 확실한 거면 뭐라고요? 기한이에요. 기한. 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자,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은 조건부 행위일까요? 기한 행위일까요? 갑은 사망해야 안 해요? 사망해요. 그럼 뭐예요? 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학창시절 뭐 공부할 때 뭐뭐 하면 뭐 if 조건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말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로 구별하면 돼요. 근데 언제 죽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면 확실한데 언제인지까지도 정해져 있으면 그런 기한을 확정 기한이다라고 부르고요.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 기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뭐예요? 조건이야 기한이야.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비가 와야 안 와요? 언젠간 오겠죠.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오면 추장님이 기우제를 지내고 추장님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잖아요. 왜 온다 그랬어요? 올 때까지 지내니까. 예. 그럼 결국 비는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죠. 근데 언제 와요? 그건 몰라요. 그럼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내일은 비가 와야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럼 불확실하죠. 그럼 뭐라고요? 일단 조건을.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얘기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일단 불확실하면 그건 조건인 거예요. 확실하면 기한인데 그럼 확실하면 또 뭘 봐야 되냐면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터닝맥 카드 신상을 사주겠다. 아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 뭐가 될까요?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오겠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럼 뭐예요? 확정이야, 확정이야. 자, 다른 시험에서 변리사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틀렸죠. 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아니라 뭐야? 기한. 그러니까 조건부 행위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기한인데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불확정 기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른 시험 또 3, 4시험에서 뭐가 한번 나왔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내겠다.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내가 쏜다. 자, 그럼 이거 뭘까요? 일단 조건의 기한이에요. 일단 첫눈이 와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첫눈이 와요? 그럼 확실하니까 기한이에요. 언제 와요? 모르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네. 그러니까 뭐부터 확인하시라고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럼 불확실하면 뭐예요?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기한. 그럼 그 다음에 확실하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게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 뭐 크리스마스, 내년 네 생일 또는 뭐 성년의 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건 다 무슨 기한이라고요? 확정기한, 확정기한. 보세요. 갑이 을한테 너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아, 시험 날짜 발표됐죠? 예, 10월 29일이죠. 29일. 10월 29일 날로 발표가 됐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갑이 을한테 야, 너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필요할 테니까 내가 사무실 하나 하게 부동산 하나 줄게. 을이 응 고마워 라고 합니다. 자, 합격하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기한인데 그 남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남들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조건이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 증여. 조건부 증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야, 합격하면 내가 사무실 줄게. 을이 응 고마워 라고 했대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서야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합격하면 증여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립은 언제 하는 거냐면 줄게 고마워 할 때 계약은 이미 성립된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효력의 문제, 효력. 그래서 성립이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성립이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력의 발생, 소멸. 그러면 얘는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라고 합니다.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갑이 이제 을하고 둘이 친한 친구인데 갑이 먼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니까 친구에게 생활비를 지금 대주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계속 줄 건 아니고 너도 취업하면 그때는 안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생활비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데요. 그럼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 증여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우리가 조건의 종류를 이건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책을 보면 뭘 정지 조건으로 뭐 한다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럼 그 표현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정지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통 A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B한다. 또는 가운데 해제 조건 들어가 있으면 A를 해제 조건으로 B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 이제 A는 일정한 사실, 합격하면, 취업하면 이런 말이 나올 거고 뒤는 법률 행위가 나올 거예요. 뭐 매매든 증여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도식적으로 표현할 때 A를 정지 조건으로 B한다라고 하면 B라는 법률 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어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해제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해제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 있는 법률 행위가 현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려면 지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그래서 가운데 정지 조건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가운데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현재 효력이 있지만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효력이 소멸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습.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줍니다. 갑남이 을녀에게 약혼 예물을 줬는데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 혼인이 파탄났어요. 그러자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약혼 예물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자, 요거 딱 쓰니까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팍 와야 하나요? 네, 오면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은 처음에는 잘 안 와요. 그럼 이걸 뜯어서 생각해야 돼요. 가운데 무슨 조건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증여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이 증여는 현재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판례 입장이면 갑은 을에게 줬던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셨다며요. 답은 틀려.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 아유, 짜증내고 그러셔. 잘 천천히 보면 되지. 해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해요. 그러면 돌려받으려면 이게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멸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혼인의 불성립이. 얘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파탄 났다 그랬지. 그러면 돌려받으려면 혼인이 성립되지를 않았어야 돼요. 근데 혼인은 이미 성립이 됐죠. 그러면 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돼요?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이미 해버렸으면 불성립이라는 게 이제 성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주 한결같은 분위기 좋아요. 자,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하면 취업이 이루어지면 이게 소멸해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증여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 소멸되는데 뜰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소멸될 수가 없는,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니까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이미 했는데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것은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 용어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약혼 예물 왜 줘요? 약혼 예물. 결혼 한번 해보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했어요. 목적 달성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럼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인간적으로 치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면 혼인을 위해 준 건데 혼인에 이르지 못했다면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의 불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안 드셨으면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해요. 첩계약. 첩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는데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거예요. 자,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어떤 느낌인지 파보세요. 안 오면 뜯어서 봐야 돼요. 가운데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자, 그럼 증여가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어요. 언제 없어져요? 첩관계가 종료되면. 그럼 결국 무슨 의미냐면 갑이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한 채 준 거고요. 근데 을이 나 더 이상 첩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첩관계를 종료시키면 줬던 아파트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치사한 걸 떠나서 이건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불법 조건. 자, 불법 조건이 부착이 되면 조건만 무효로 할까요? 전부 무효할까요? 전부 무효. 법률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반사회적 조건이냐면 자, 이 조건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할 때 이거를 유효라고 인정해버리면 을이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을은 첩관계를 끝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내고 싶은데 이 조건이 유효면 뭐 때문에 못 끝내요? 끝내면 이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끝내고 싶어도 이 아파트 때문에 못 끝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죠. 날도 이제 추워지는데 집 주고 어디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것은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정지 조건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해제 조건이 나오는구나. 그걸 파악하시라는 거고.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 불러요. 할부거래 대표적으로 할부거래를 하는데 이 을이 갑한테 사왔어요. 을이 매수인 대형 평면 TV를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일단 한 달치는 냈어. 소유자는 매도인이라는 거예요, 매수인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뭐 했다고요? 유보. 얘한테 유보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소유권 보류부 매매. 보류했다는 거죠. 그럼 을은 언제 진짜 소유자가 될까요? 할부대금을 완납하면. 그러면 을의 소유권 취득은 할부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할까요? 해제 조건으로 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얘가 할부대금을 다 내면 을의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물으면 만약에 할부대금 완납이 해제 조건이면 무슨 의미예요? 할부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정지 조건이면 대금 다 내면 소유권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우리 시험에 해제 조건으로 해서 틀리게 한번 나왔어요. 정지 조건. 그리고 뒤에 가면 또 공부할 텐데 예를 들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합니다. 개인 땅을 수용하는데 그때는 뭐 등기는 필요 없고요. 근데 등기는 필요 없다는 거고 그냥 국가라고 해서 개인 땅을 막 날로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보상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 주체, 뭐 국가가 수용할 수도 있고 기업인이 할 텐데 수용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 완납은 정지 조건일까요? 해지 조건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보상금이 완납되면 보상금을 준 사람이 소유권을 잃어버려요. 그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네, 됐습니다. 볼까요? 57쪽에 사례 1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을 무슨 조건으로 해요? 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져요? 생겨요? 그럼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자, 2번. 토지가 수용될 때 수용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의 지급을 무슨 조건으로 해요? 보상금을 내야 취득의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 조건. 3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무슨 조건으로 해요? 정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에요? 해지 조건이죠. 해지 조건. 그래서
혼인의 불성립이 이루어지면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거니까 해지 조건이라고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부척관계 종료를 과로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는 무효이다. 무슨 조건이야? 만약에 정지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척관계가 종료되면 부동산 증여 효력이 생기는 거였죠. 그러면 첩관계를 끝내면서 생활비 준다.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건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끝내면 빼앗아 오겠다는 거 아니야. 적법한 관계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럼 무슨 조건이 돼야 돼? 해제 조건. 해제 조건. 그러니까 뒷부분을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볼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에 관한 내용이고 좀 쉬었다가 물권법 들어가시죠.